요즘 도로에 나가보면요, 전기차 정말 많이 보이죠? 네,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전기차 뉴스를 접할 때마다 특히 충전하다가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 마음 한구석이 좀 서늘해지곤 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배터리 화재에 대한 걱정. 네, 아무래도 가장 큰 불안 요소죠. 만약에 불 붙을 위험이 아예 없고 한 번 충전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남는 한 1000km를 달리는데 충전 시간은 커피 한 잔 마시는 딱 10분이면 끝난다. 이런 배터리가 있다면 어떨까요? 하하, 그야말로 꿈의 배터리네요. 네, 오늘은 바로 그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기술이 정확히 뭔지, 왜 업계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또 2027년을 향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누가 앞서 나가고 있는지.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부터가 조금은 딱딱하게 들리거든요. 네, 좀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비유로 시작해보죠.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내부에 이온이 헤엄쳐 다니는 액체 수영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수영장이요? 비유가 좋네요. 근데 문제는 이 액체가, 이 물이, 불이 잘 붙는 물질이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액체 전해질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전고체 배터리는 그럼 뭔가요? 그 수영장의 물을 그냥 싹 빼버리고요. 그 공간을 이온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단단한 복도로 바꾼 개념입니다. 아, 물을 빼고 단단한 복도로. 네. 기술적으로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핵심 요소, 그러니까 양극, 음극, 액체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여기서 액체 전해질하고 분리막의 역할을요, 하나의 고체 전해질이 대신하는 겁니다. 액체를 고체로 바꿨다. 개념은 되게 간단한데 이게 그렇게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꿈이라고 불리는 이유들이 나오는 거고요. 안전하다는 건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 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안정성입니다. 안전성. 네. 인화성 액체가 아예 없으니까요. 외부에서 강한 충격을 받거나 구멍이 뚫려도 화재나 폭발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 배터리 셀이 연쇄적으로 터지는 열 폭주 현상 있잖아요. 네, 정말 무서운 그거요. 네. 그거로부터 원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잠시만요. 그 말씀은 이제 니스에서 보던 전기차 화재는 한 번 나면 끌 수도 없다. 이런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말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는 건가요? 물론 100%라는 건 없겠지만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해지는 건 명확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바로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에너지 밀도. 네, 기존 배터리에서 분리막이랑 액체가 차지하던 공간, 또 각종 안전장치가 차지하던 공간이 사라지잖아요. 아, 네네. 그 남는 공간에 활물질,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꽉꽉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구조가 단순해지니까 공간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바로 주행거리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1000km라는 숫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약간 희망 섞인 이야기였잖아요. 이번엔 정말 현실적인 목표치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그냥 연구실 안에서나 가능한 그런 수치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초기 상용화 모델부터 바로 1000km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역시 그렇겠죠. 네. 하지만 지금 한 400에서 500km 수준인 주행거리를 800km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건 이건 충분히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아, 800km 이상. 네, 1000km는 이 기술의 잠재력이 최대로 발휘됐을 때의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이 이 모든 걸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바로 충전 속도하고 내구성입니다. 충전 속도라면 지금의 급속 충전보다도 훨씬 빨라지는 건가요? 네, 한 10분에서 15분, 그 정도면 80% 이상 충전이 가능해집니다. 10분이요? 네, 거의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시간이랑 비슷해지는 거죠. 이야, 게다가 영하 40도의 혹한부터 영상 100도의 고온까지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아, 정말요? 네, 겨울만 되면 주행거리가 막 30%씩 뚝 떨어지는 전기차 오너분들의 고질적인 겨울철 주행거리 불안 문제,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불날 걱정 없고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 왕복이 가능하고 충전은 10분이면 끝난다. 정말 꿈의 기술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술이라면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없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꿈의 기술을 누가 먼저 양산의 문턱을 넘느냐, 이걸 두고 지금 물밑에서 수십조 원이 걸린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요? 네. 그리고 전문가들은 2026년에서 2027년을 이 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반도체 전쟁처럼 배터리 패권을 둘러싼 기술 전쟁이군요.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을 텐데 이 경쟁 구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크게 보면 한중일 삼국지,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의 구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주요한 전략적 흐름을 볼 수 있어요. 네. 하나는 가장 어렵지만 성능이 확실한 기술에 올인해서 한 번에 시장을 제패하려는 스프린터들이고요. 스프린터, 단거리 주자요? 네, 다른 하나는 일단 가능한 기술로 먼저 시장에 진입한 다음에 점차 완성도를 높여가려는 마라토너들입니다. 아, 스프린터와 마라토너라 흥미로운 구도네요. 그럼 우리나라 K배터리 3사부터 살펴보죠. 이들은 어디에 속하나요? 이게 각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형적인 스프린터입니다. 가장 공격적인 네, 가장 공격적이고 빠르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이미 수원 파일럿 라인, 이른바 S라인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벌써요. 네, 그걸 BMW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보내서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가장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황화물계 기술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 무음극 기술이라는 독자 카드로 수명 문제까지 계산하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이군요. 성공하면 시장을 독식할 수도 있겠지만 실패하면 타격도 크겠네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가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신중한 마라토너에 가깝습니다. 투트랙 전략을 쓰는데요. 투트랙이요? 네. 상대적으로 상용화가 쉬운 고분자기의 기술로 2026년에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경험을 쌓고 진짜 승부처인 황화물계 기술은 2030년을 목표로 차근차근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접근법이죠. 같은 한국 기업인데도 이렇게 철학이 다르군요. 삼성은 최고의 기술로 한 방에, LG는 안정적으로 단계별로? 그럼 SKO는 어떻습니까? SKO는 후발주자지만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최근 대전에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후발주자. 네, 3사 중 가장 늦지만 그만큼 앞선 주자들의 장단점을 학습하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이점도 있겠죠. 이렇게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도 전략이 갈리는 동안에 우리의 강력한 경쟁자 일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특히 도요타가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토요타. 이 분야의 숨은 강자이자 가장 위협적인 스프린터입니다. 아, 토요타도 스프린터군요. 그렇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만 1,300여 건을 보유한 말 그대로 기술의 원조격이죠. 1,300건이요? 네, 2027년에서 2028년 상용화를 공언했는데 단순히 배터리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데미치커창 같은 소재 기업과 강력한 동생을 맺어서 공급망까지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는 순수 전기차 전환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랬던 토요타가 갑자기 전고체 배터리로 판을 뒤집겠다니 이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정말 순수 전기차에 바로 탑재할까요?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토요타가 처음부터 비싼 전고체 배터리를 순수 전기차에 넣기보다는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먼저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 하이브리드에 먼저요? 네. 소형 배터리만으로도 하이브리드 성능을 극대화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의 비싼 초기 생산 비용 문제도 해결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죠. 일종의 징검다리 전략인 셈입니다. 와, 그건 생각 못했네요. 전기차 시장의 후발주자라는 약점을 전고체 배터리라는 신기술을 통해 하이브리드 시장 지배력 강화로 연결시킨다. 정말 무서운 전략인데요. 그렇죠. 다른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독일의 폭스바이겐은 미국의 스타트업 퀀텀스케이프와 손을 잡았고요. 2020년 시판을 계획하고 있고 BMW는 솔리드 파워 및 삼성 SDI와 협력하면서 약간 양다리 전략을 취하고 있죠. 네.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중국입니다. 상하이 자동차가 무려 2020년 양산을 예고하면서 가장 빠른 로드맵을 제시해서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2026년? 정말 빠르네요. 네, 말 그대로 춘추전국 시대죠. 알겠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저마다의 청사진과 시간표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모든 계획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기술적 장벽이 있을 텐데요. 이 꿈의 배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허들은 무엇인가요? 핵심적인 기술 난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계면 저항, 둘째는 덴드라이트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고체 배터리는 영원히 연구실 안에만 머물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계면 저항과 덴드라이트.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그냥 사소한 버그 수정 같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술의 성패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엔지니어링의 영역을 넘어서 거의 과학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과학의 영역. 네. 계면 저항은 고체인 전극과 고체인 전해질이 만나는 면, 즉 계면에서 이온이 잘 흐르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아, 고체랑 고체가 만나서요. 네. 아무리 매끄러운 유리판 두 개를 붙여놔도 미세한 틈이 생기는 것처럼 고체와 고체 사이의 접촉은 완벽할 수가 없죠. 이 저항 때문에 배터리 출력이 약해지고 수명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덴드라이트는 뭔가요? 이름이 독특하네요. 덴드라이트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음극 표면에 생기는 나뭇가지 모양의 뾰족한 리튬 결장입니다. 나뭇가지요? 네. 이게 문제인 이유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이 나뭇가지가 점점 자라나서요. 단단한 고체 전해질을 결국 뚫어버린다는 겁니다. 뚫어버린다고요? 네. 고체 복도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양극과 음극이 만나면 배터리는 그 자리에서 쇼트가 나고 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들어보니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기업들이 수십조를 쏟아붓고 있는데 아직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기초공사가 불안한데 일단 마철로를 짓겠다고 발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고체 전해질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 저마다 다른 거죠. 아, 그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드디어 핵심 기술의 차이점이 나오는군요. 그 세 가지 방식이 뭔가요? 첫 번째는 황화물계입니다. 삼성 SDI와 토요타, 즉 스프린터들이 주력하는 방식이죠. 네. 이온 전도도가 액체 전해질만큼 높아서 고성능 고출력을 내기에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요? 수분과 만나면 황화수소, 즉 계란 썩는 냄새가 나는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잠깐만요. 유독가스라고요? 그럼 만약 사고가 나서 배터리가 파손되고 비가 오거나 소방관이 물을 뿌리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건 화재 위험을 없애는 대신 독가스 위험을 만드는 셈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황화물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래서 외부 수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기술이 필수적이고요. 생산 공정 전체를 수분이 전혀 없는 드라이룸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 당연히 엄청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뭔가요? 두 번째는 산화물계입니다. 폭스바겐이 투자한 퀀텀스케이프가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세라믹 계열이라 매우 단단하고 화학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다. 네, 그래서 덴드라이트가 뚫고 자라나는 문제를 막는 데 유리하죠. 하지만 너무 단단한 게 오히려 단점입니까? 전극과 잘 달라붙게 만들려면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야 해요. 천도요? 반도체 공정도 아니고 배터리를 그렇게 높은 온도에서 만든다고요. 그걸 수백만 대 자동차에 들어갈 만큼 대량 생산하려면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대량 생산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산화물계의 숙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고분자계입니다. LG 엔솔이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먼저 도전하는 방식이죠. 아, LG의 마라톤 전략. 네, 가장 큰 장점은 플라스틱과 비슷한 고분자 물질을 쓰기 때문에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공정을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현실적인 장점이네요. 그런데 분명 단점도 있겠죠. 네,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이온 전도도가 너무 낮아서 성능이 거의 안 나옵니다. 아, 그래서 60도에서 80도 정도로 배터리를 항상 가열해 주어야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배터리를 가열해야 한다고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추운 겨울날 아침에 차를 타려고 하는데 시동 걸기 전에 먼저 배터리부터 예열되게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요? 이건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허들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분자계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방식과 섞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방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황화물계는 성능과 독성 사이의 딜레마, 산화물계는 안정성과 비용 사이의 딜레마, 그리고 고분자계는 가격과 성능 사이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거죠. 정리가 되네요. 전고체 배터리는 분명 전기차 시대를 완성할 게임 체인저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왕좌에 오르기까지는
계면 저항과 덴드라이트라는 거대한 장벽이 버티고 있고 네. 삼성, 토요타,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마다 다른 무기, 즉 황화물계, 산화물계, 고분자계라는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이 장벽을 누가 먼저 넘느냐를 겨루는 그야말로 기술 대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오늘 우리는 배터리라는 작은 부품 속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기술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10분 만에 1000km를 가는 자동차가 우리 일상이 된다면 과연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전국의 주유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수많은 전기차가 퇴근 시간대에 동시에 주유소 수준의 급속 충전을 요구할 때 우리 도시의 전력망은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 혁신은 배터리 셀 그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이 바꿔놓을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라이프 스타일 전체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풀어야 할 진짜 문제는 어쩌면 배터리 밖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